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의 유언대로 자식들에게 비밀을 만든 끝에 요양원에 갇힐 위기를 넘긴 8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수영을 갈 만큼 신체도 건강하고요. 오래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할 만큼 정신도 또렷해요. 심지어 저는 제 또래보다 허리도 굽지 않았죠. 그렇게 건강 빼면 시체인 제가 요양원에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치매를 이유로 말이에요. 이렇게 컴퓨터도 다루는 저인데요. 그걸 괜한 자리 차지였어요. 그만큼 저는 결백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백했어요. 치매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히려 중증이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저는 이대로 요양원에서 눈을 감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그제서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처녀 시절 보험회사에 다녔어요. 그때 직장 상사가 제게 꾸준히 선을 보지 않겠냐고 했죠. 계속 거절하다가 지쳐서 받겠다고 했어요. 숙자씨, 정말 후회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생겨도 땅 부자라니까. 땅 부자고 뭐고 간에 이번에 나가면 다시는 그런 부탁 안 하실 거죠? 안 하지. 오히려 숙자씨가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또 그 소리. 정말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저는 지겨운 일을 해치우는 심정으로 선자리에 나갔어요. 유명한 경양식집이었고 상대는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일찍 온 건데 언제부터 기다리신 거예요? 아, 여기가 저희 가게 근처여서요. 일찍 문 닫고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는데 괜히 죄송하네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여기 아세요? 알긴 알아요. 그럼 제일 유명한 메뉴로 2개 시킬까요? 저희는 그 경양식집에서 가장 유명한 돈가스를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남자를 살펴보는데 옷도 머리 스타일도 전체적으로 검소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땅 부자로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땅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저희요? 그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뭐 찾으시는 땅 있어요? 아니면 빌라나 주택도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언제 그렇게 모으셨어요?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다른 데도 저희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이나 빌라나 주택 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데도 똑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생각이고요. 네, 나쁜 직업은 아니니까요. 에이, 그게 뭐가 직업이에요. 직업은 그런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백수 아니에요? 네? 백수요? 땅 부자가 백수죠. 직업은 아니잖아요. 땅 부자요? 저는 복덕방 하는데요. 네? 아니, 팀장님이 땅 부자라고 해서. 아, 뭐,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제 수요가 제 명의가 아닐 뿐이죠. 그런데 선짜리 나와서 상대 직업도 모르고 좀 서운한데요. 저는 오해를 한 것에 대해 연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이 분하더라고요. 사실 선짜리를 주선한 팀장이 저를 놀리는데 선수였거든요. 저는 내일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짜리는 망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날에 상대가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 팀장님 찾아오셨어요? 아니요. 같이 저녁 먹자고요. 오늘도 가게 문 일찍 닫고 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되었고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저는 보험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땐 그럴 때여서 별로 서운하다거나 속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죠. 저희 부부가 금슬이 좋아서 사남매나 낳아서 길렀어요. 그러면서 저는
남편의 복덕방에서 일을 돕기도 했어요. 틈틈이 오래 일을 배우기도 했고 제가 일머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복덕방 일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근을 나가 없어도 복덕방이 굴러갈 정도였죠. 그런 저를 시아버지가 무척 예뻐했어요. 아가야, 너는 어쩜 그렇게 말도 잘하고 머리가 좋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는 영재가 우리 며느리지 누구냔 말이야. 내가 데리고 같이 일하고 싶구나. 내가 월급 줄 테니 내 복덕방에서 일하지 않으련? 에이, 그래도 제 남편 도와야죠.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는 네가 그래서 더 마음에 든다. 사람이 의리도 있어. 너는 정말이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대통령도 될 인물이다. 아니지. 대통령이 아니어도 큰 사람이 됐을 거야. 당신은 며느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칭찬 나한테는 한 번도 하지 않더니. 당신은 아직도 복덕방 일 제대로 못하지 않소. 이거 가져오라고 하면 틀림없이 저거를 가져오지. 안 그렇소?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이걸 가져오라고 하면 저것도 가지고 오고 배는 더 잘하지.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생기고 은퇴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는데 시아버지가 저도 해보라고 했어요. 아가야, 너도 한번 해보지 그러니?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좋지. 나도 이제 없는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시험인 것 같던데. 더군다나 지금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 손이 많이 가서요. 너는 분명히 반드시 붙는다. 이 시아비가 장담하마. 애들 걱정이면 그래. 우리 막내 손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도전해보거라. 그때 해도 안 늦는다. 저는 시아버지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일단 막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데 노력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하는 건 별로 없죠. 공부는 막내가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식사를 챙겨주고 같이 밤을 새면서 응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엄마니까요. 그리고 첫째부터 셋째까지 대학을 보낼 때 늘 해왔던 루틴인데 막내만 뺄 순 없었어요. 그건 차별이잖아요. 저는 반드시 사남매를 차별 없이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투자는 뒤로 미뤘죠. 그런데 저를 향한 투자는 계속 미뤄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폐암 말기 선고를 받았거든요. 남편은 상태가 너무 심각해 입원을 해야 했어요. 남편이 없는 복덕방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죠. 제가 자격증이 있었더라면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진 저희 식구들은 집을 빼고 시아버지의 건물 가장 아래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반지하였어요. 하지만 그땐 그것도 감지덕지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활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막 자리 잡은 애들에게 돈을 부탁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 출근하기 전과 퇴근을 하고 나서 매일 남편에게가 남편을 보살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시아버지도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시간에 남편을 찾아와 남편을 보살폈어요. 모두 남편이 회복하기를 바랐죠. 하지만 남편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어요. 투병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뒤에 저는 절망했어요. 제 인생에서 사별이라는 게 있을 줄은 단 한순간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간호사가 된 첫째가 이미 같은 병원 원무과에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둘째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해 남편과 리모델링 업체를 하고 있었어요. 저의 손을 완벽하게 떠나 각자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셋째와 넷째였어요.
그 애들의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정말 걱정이야. 그렇다고 애들 보고 휴학해서 등록금 벌어 알아서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자퇴를 하라고는 더더욱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벌어서 둘 다 보내기엔 무리인데. 제가 방에서 친구와 전화를 하며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들과 막내딸이 들었나 봐요. 제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자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너희들이 한 거야? 고마워. 얼른 먹자. 엄마가 늦게 나왔지? 미안해. 우리 아들은 휴가 나왔는데 엄마 식당 가느라 얼굴도 많이 못 봤네.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고. 오히려 엄마가 밥상을 받을 줄은 몰랐네.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나 생각해봤는데 말뚝 박으려고요. 말뚝 박는다니? 군인이 되겠다고? 네. 생각해보니까 제대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엄마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제대하고 취업하기엔 누가 써주겠어요? 공장이나 다니겠죠. 그건 내가 싫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부사관 자리가 있어? 안 그래도 저한테 제의가 들어와서 고민 중이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도전해보려고요. 마음이 섰어요. 네가 그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제 고민을 아들이나 막내딸에게 완전히 들켜버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에게 미안했어요. 복귀하는 날까지 미안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그날 이후로 죽어라 공부만 하더라고요. 코피를 흘리는 게 보통 일이었어요. 그러더니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정말 엄마로서 미안하면서 고마웠어요. 대견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제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시작은 첫째의 이혼이었어요. 이혼 사유는 믿었던 사위의 외도였어요. 제가 충격을 받은 만큼 딸도 큰 충격을 받아 저희 집으로 왔어요. 어떻게 내 동료랑 바람을 피울 수 있냐고요. 엄마, 나는 이제 그 어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사과는 했어? 아니, 정말 바람 피운 게 맞대? 네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 오해요? 마감한 병원에서 둘이 지지고 볶는 거 내가 다 봤는데 그게 어떻게 오해예요? 내가 그때 지갑을 놓고 가길 천만 다행이지. 시인했니? 이혼은 하겠대? 소송할 거예요. 아주 빈털터리로 만들 거예요. 어차피 기책 사유는 그 인간한테 있어요. 애들도 내가 다 데려와야 하는 마당에 전 재산 다 달라고 할 거예요. 첫째는 정말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었죠. 위자료와 양육비를 넉넉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첫째의 명의가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첫째는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고 고슴도치처럼 나를 세웠어요. 상처가 좀처럼 아물지 않았죠. 그리고 첫째를 시작으로 장학금을 받고 다닌 학교를 졸업한 막내가 2년 동안 취직이 안 됐어요. 막내가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그 어디에도 서류 탈락이었어요. 그러자 막내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4년을 8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떨어졌죠. 그리고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2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8년을 백수로 지냈어요. 흔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죠. 그건 제 탓이기도 해요. 공부만 해도 모자라니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용돈을 줬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었지만 시켜주지만 않을 뿐 제가 다 해준 것도 힘들었고 계속 시험에서 떨어지다 보니 막내의 히스테리가 엄청났어요. 솔직히 내쫓고 싶기도 했고 제가 나가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결국에 붙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둘째가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웬일이야? 엄마, 저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어요. 너 설마...
아니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난임이래요. 뭐 난임? 노산이 아니라 난임이라고? 노산도 노산인데 난임이래요. 검사해봤는데 배란 장애 때문이래요. 그래서 결혼 생활 한 6년 동안 자연적으로 애가 안 생긴 거였어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엄청 혼났어요. 왜 일찍 병원에 안 왔냐고. 너를 왜 혼내? 그런 걸 어떻게 알고 병원에 가니? 넌 아무 문제 없다. 무슨 문제가 없어요. 나 때문인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긴 거였는데. 강서방 문제일 수도 있잖아. 강서방은 아무 문제 없대? 검사해봤어. 아니 일단 그게 누구 문제인지 따져야 하는 게 아니잖아. 해결할 수 있대? 해결할 수 있으면 됐지. 인공수정밖에 방법이 없대요. 그리고 강서방은 아무 문제 없어요. 검사해봤고 내 문제예요.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널 가질 때 뭘 안 먹었어. 입덧이 너무 심해서 뭘 먹질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다 미안해. 그렇게 저희 모녀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째 딸은 인공수정도 잘 되지 않아 지금까지 단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아들은 의젓한 군인이 되어서 타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좋은 짝을 만나 27,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안 말렸는데 누나들의 동생의 결혼을 말렸죠. 너는 지금 군생활 몇 년이나 했다고 결혼을 해. 돈은 얼마나 모았는데? 그래, 너 결혼이 다 돈인 건 알고 있어? 게다가 6살이나 어린 여자면 21살? 너 사고 친 거야?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아니야, 사고 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영화 봤니? 그건 영화에서 쳐야 하는 대사고 결혼은 현실이라니까. 어디서 만났는데? 너 거기로 정근 간지 몇 달 안 됐잖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어. 21살이지만 성숙한 친구야. 내가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애라고. 그러니까 어리다고 너무 막 생각하지 마. 인터넷 채팅? 너 장난해? 결혼이 무슨 소꿉놀이인 줄 알아? 하지만 아들은 6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려와 달리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죠. 아니,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막내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잘 지내요? 자주 전화해야 하는데 전군 가고 바빠서 전화를 자주 못했네. 잘 지내니까 걱정 마. 무슨 일이야? 아, 별건 아니고 내가 지금 오빠랑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럼 알지. 가끔 봐. 너무 바빠서 자주는 못 보지? 가끔 봐요. 가끔 가서 저녁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한 건 오빠가 있잖아요. 네 오빠가 왜? 또 정근을 간다네요?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사실 군인이 정근을 자주 가긴 하지만 너무 자주 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오빠한테? 무슨 문제? 들어보니까 오빠가 부대마다 적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지금 여기서 오빠가 친오빠라는 거 이야기도 못하겠어요. 오빠 이야기 나오면 다들 비웃고 욕하고. 어떤 점에서? 어떻게 했길래 그러는데? 뭐 하는 이야기는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상사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급하려고 생쇼를 다 하는데 상사들이 단물만 빼먹고 진급은 안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적응도 못하고 하니까 정근 보내고. 사실 오빠 근무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정근 갔어요. 원래 그렇게 안 보내요. 진급이 어려운 부서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오빠가 그러던데? 그런 게 어딨어요? 잘하면 다 진급시켜주지. 이번에도 진급 못하는 것 같던데 계속 이런 식이면 제대해야 할걸요? 근데 오빠 고졸인데 어디에 취직하겠어요? 공장이나 다니겠지. 너는 무슨 네 오빠한테 그런 말을 해. 나도 속상해서 그래요. 그리고 아들은 정말 몇 달 뒤에 정근을 갔어요. 그렇게 20년 동안 아들은 7번이나 거처를 옮겼죠.
그리고 그동안 자가는 없었어요. 저는 딸들도 그렇지만 아들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정년퇴직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전화를 했죠. 아들아, 지금 바쁘니? 아니요, 무슨 일 있어요? 별건 아니고, 너 올해 정년퇴직한다며. 어디에 정착할 생각이니? 뭐, 와이프 고향으로 갈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에 가면 집 구할 수 있어? 자가로 말이야. 아, 그건 아니죠. 퇴직금이 얼마나 된다고 집을 사요. 요새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여기로 와라. 내가 지금 사는 집 주마. 평수가 좁진 않겠지? 34평 정도면. 네?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가진 전 재산이잖아요. 네가 군대 생활 20년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고생 많았잖니. 내가 너한테 주는 제대 선물이다. 34평도 괜찮지? 아, 34평이든 뭐든 감사하죠. 정말이죠. 엄마, 누나들이 뭐라고 해도 나 주는 거죠? 아들이 제 선물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 부부가 귀향할 것을 기다렸죠. 그런데 아들 부부가 이사 날짜보다 앞선 날짜에 집에 왔어요. 그래서 같이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점심을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방에 들어가 눈을 붙였어요. 그런데 눈을 뜨니 병원이더라고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죄송한데 여기가 어딘가요? 네? 햇빛 요양원인데요. 요양원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혹시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었는데 아프더라고요. 잠시만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있죠? 네, 할머님. 할머님이 지금 많이 아프셔서 여기 있는 거고요. 조금 있으면 약 먹을 시간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약이라뇨? 저 아픈데 없는데요. 저 간호사님, 이분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분이요? 오늘 아침에 오셨는데 치매 있으시다던데요. 아,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 하는구나. 대충 정리하고 데스크로 와요. 식사 왔대요. 치매요? 잠깐만. 지금 치매라고 했어요? 저 치매 아니에요. 제정신이라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누워 계세요. 어디 가요? 나 치매 아니라니까? 뭐든 물어봐요. 내가 증명할 테니까. 제가 그러자 간호사들이 웃으면서 병실을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치매 환자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병실에 갇혀 있었어요. 아주 죽겠더라고요. 하루에 수십 번씩 창밖으로 뛰어내릴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두 사람, 아들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님 잘 계셨어요? 어때요? 시설 괜찮죠? 그래도 주변에서 가장 깨끗하고 신설인 데를 모신 건데 밥은 괜찮아요? 밥이 상당히 괜찮다던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 멀쩡한 나를 왜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멀쩡하다뇨. 80 넘었으면 다 이런 데 오는 거죠 뭐. 밖이 얼마나 위험하다고요. 여기 필요한 거 좀 챙겨왔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네가 이러고도 내 아들이냐? 내 며느리야? 내가 어떻게 치매야? 나 아직도 네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치매냐고. 도대체 무슨 속셈이야? 무슨 속셈은요. 34평이잖아요. 그 집에 말이에요. 34평이라 엄마 모시고 살기엔 좁잖아. 그렇다고 엄마를 내쫓아?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으려고. 어차피 엄마 지금보다 더 늙으면 여기 들어와야 돼. 좀 일찍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생각해봐요. 엄마가 이제껏 나한테 준 게 그 집밖에 없는데 줄 거면 제대로 줘야지. 엄마, 그 집에서 나갈 생각이었어? 아니었잖아. 같이 살 생각이었잖아. 내가 어리면 몰라도 다 컸는데 내가 왜 엄마랑 같이 살아요? 아가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너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어처구니 없는 계획에 동참한 거야? 말을 해봐라, 말을. 괜히 엄한 사람 붙잡지 말아요. 그런다고 안 바뀌니까. 누나들이랑 동생한테도
엄마 치매 걸린 것 같다고 다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괜히 전화하지 말고.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이 잠깐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격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창문을 열더라고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남편 말대로 어차피 나이 들면 들어가는 데니까. 뭐라고? 그리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딱 하나 가진 그 집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거 미리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좀 덜 억울하겠죠? 너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고 하는 거니? 알죠 그럼. 다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저런 아들 제가 데리고 사는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저런 아들이라니. 저 사람 진급 못해서 어거지로 잘리듯 제대했어요. 그 덕분에 여기저기 끌려다녔고요. 이사는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동안 제가 잃어버린 명품만 몇 가지인지 아세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라고 했니? 네가 결정한 거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물론 21살에 아무것도 몰라서 저 사람과 결혼한 제 잘못도 있죠. 하지만 저렇게 키운 사람은 어머님이잖아요? 뚫리님이라고 막말하는구나. 네, 어차피 다시는 안 찾아올 건데 뭐 어때요? 그리고 어머님 정말 아직 건강하던데요? 수면제 반알로 깊이도 잠들더라고요. 약발 잘 받네요. 그 덕에 일이 쉬웠어요.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애초에 나가지 그랬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나이에 시댁살이를 해요. 그때 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그 간호사를 보더니 며느리가 반갑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음료 박스를 건넸어요. 그때 여자의 촉이 발동했어요. 저기에 분명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가 간 뒤에 데스크로 갔어요. 머리가 아프니 약을 달라고 했죠. 지금 약 못 드려요. 진단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잠깐 병실에 계세요. 아니, 지금 머리가 아파 죽을 것 같다니까? 타이레놀이라도 좀 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빨리 달라니까. 아니면 저기 음료수라도 좀 줘요. 화나니까 당 떨어지네. 저건 제게 아니라서 못 드려요. 그럼 내가 열까?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음료 박스를 여는 순간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집어 열어봤어요. 역시나 돈이 들어있더군요. 여기에 왜 돈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든 순간에 아까 며느리에게 음료 박스를 받은 간호사가 왔어요. 봉투를 보더니 놀라 낚아채더라고요. 이게 뭔지 지금 나한테 설명해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세요? 내 며느리한테 받았지. 분명히 내가 봤어. 이게 무슨 돈인지 지금 나한테 설명해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엔 간호사가 실토를 했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 6등급인 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고요. 무슨 이유가 됐든 이 돈 받은 거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증인으로 서요. 내가 무조건 여기서 안 잘리게 해줄 테니까. 알겠어요? 무슨 증인이요? 내가 우리 아들 부부 고소할 겁니다. 폭행죄에 감금죄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서 아들 부부가 사는 집으로 보냈어요. 사실 제겐 다른 재산이 있거든요. 앞서 제가 남편의 유언이 있었다고 했죠. 남편의 유언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공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요? 그걸 굳이 왜 숨겨요? 내가 자고 있을 때 애들이 그럽디다. 복덕방 오리하면 부동산인 도가티여서 재산도 많다던데 자기들은 왜 이렇게 사냐고 합디다. 뭐 아는 재산 없냐고 서로 물으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사는 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4분의 1로 나눠 갖자고 히히덕거리는 거야. 그때 나는 복도방을 하면서 내린 나의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그게 뭔데요? 우리 많이 봤잖소.
복덕방을 하면서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는 거. 아, 참 많이 봤죠. 몸싸움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기 전까지 내 재산이 이만큼 있다고 말하지 않기로 했어. 지금까지 그러고 있고. 그리고 나는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절대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요. 나랑 약속해요. 남편은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죠. 저는 남편의 유언을 지켜왔어요. 30억의 재산이 있음에도 절대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남편과의 약속을 깨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30억 재산 목록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아들 부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다음날 저에게 와서 두 손 두 발 모자랄 정도로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못된 생각이었어. 아들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집으로 가자. 내가 태소 준비할게. 엄마, 정말 미안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화 많이 나셨죠? 저희가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이라도 애들 아빠 말대로 집으로 가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못된 것들.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들.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들을게요. 저를 때리셔도 좋아요. 어머님 화가 풀리기만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다운 아빠, 당신은 빨리 가서 태소 처리해. 그렇게 저는 요양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으로 갔죠. 짐에간이 리모델링도 되어 있고 완전히 다른 집이더라고요. 제 짐은 당연히 없고요. 내 짐은 어떻게 했니? 버렸는데 뭐 어차피 다 오래된 구닥다리잖아요. 새로 사면 되죠. 구닥다리? 다 니네들 키우는데 썼던 귀한 것들인데 구닥다리라고? 엄마도 참 죄다 오래된 것들에 멀쩡한 게 없던데요. 제가 다시 다 사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리고 다음 날엔 나머지 세 딸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다짜고짜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아들이 제 재산에 대해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면 꼭 월드컵 같았어요. 사남매 모두 입이 귀에 걸려서 어쩔 줄을 몰랐죠. 같이 있던 며느리와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둘째 사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시한폭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앞으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사위가 그 말을 하고 잠깐 정적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사남매가 싸우기 시작했죠. 내가 첫째니까 내가 모셔야지. 언니는 이혼한 마당에 혼자서 어떻게 엄마를 모셔? 내가 모셔야지. 네 남편이 참 좋아하겠다. 아니지, 장남인 내가 모시는 게 맞지. 어차피 엄마는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여기서 살면 돼. 오빠는 엄마 요양원에 버려서 자격 박탈이야. 엄마, 나랑 살아요. 어차피 나랑 산 세월도 길었으니까. 사남매는 제 의사는 묻지도 않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기를 쓰며 싸웠어요. 물론 그건 다 제 재산 때문이었죠. 그 전까지는 80이 넘도록 모시겠다는 말을 일절 안 했으니까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씁쓸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유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고 결심을 했죠. 그만하거라. 다 시끄럽다. 다들 내가 30억 재산이 있어서 날 모시겠다고 말을 하는 것 아니냐? 속 보인다. 검은 속 내가 다 보인단 말이야. 더럽다. 더럽고 치졸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언제 검은 속내를 보였다고. 애초에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한번 볼래요? 아이 참, 속을 닦아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 보여줄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씨부리는 거겠지. 참 간사하다. 사람이 참 간사해. 그리고 내가 단언하건대 절대 단 한 푼도 너희들에게 재산 상속하지 않을 거다. 정말 단 한 푼도
너희들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한테 안 주면 누굴 주려고요? 사회에 환원이라고 하려고요? 그래, 맞다. 나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불우한 이웃에게 쓸 거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더러운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와중에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쓸 거다. 알겠니? 너희들에게 갈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어. 10원도 없다고.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재산을 어떻게 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깝지도 않아요? 정말 왜 이래요? 요양원 갔다 오더니 노망든 거예요? 야, 너 때문이잖아. 그리고 올케 때문이잖아. 너희들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서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것도 강제로.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너희는 재산 상속 받을 생각도 하지 마. 너희는 그럴 자격도 없어. 아, 그건 저희가 사과드린다니까요. 아니, 형님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나이 먹고 시댁살이를 해요. 어차피 어머님도 연로해서 요양원 갔어야 했어요. 미리 좋은데 자리 날 때 보내드린 거죠. 어디서 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사남매와 며느리의 사이들은 제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밥상을 엎었어요. 아주 늙고 힘없다고 내 말을 네 집 개소리로 생각하는구나. 그래, 내가 보여주마. 내 결정이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마. 제가 그러자 모두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손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빌었죠.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더 불쌍하게 컸다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 애들을 부족함 없이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또 슬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가 저를 의심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 30억 어머니 재산 맞아요? 남의 재산 가지고 저희 놀리는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껏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말해요? 저희 모두 다 살면서 한 번씩 힘들었는데 그때 경제적으로 도움 준 적도 없잖아요. 이 서류 다 거짓말이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나머지 식구들이 며느리 말을 믿으며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저에게 증거를 대보라고 했어요. 살던 아파트와 여기 목록에 있는 아파트는 네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으로 남긴 거다. 세 채 합쳐서 10억쯤 되겠네. 그중 한 곳은 앞으로 재개발된다고 하더구나. 나머지도 어떻게 될 줄 모르지. 그리고 이 숙박업소는 5층짜리 건물이고 25억쯤 한다. 이건 네 할아버지 유산으로 내가 투자한 거야. 한 10억 정도 이득 봤지. 너희들 기를 때는 이 정도 돈은 없었다. 이 정도 설명이면 됐니? 그리고 이 서류가 증거인데 대체 무슨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니? 그럼 엄마가 노인연금으로만은 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월세도 받고 숙박업소 운영해서 번 돈도 있고.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이제껏 엄마 용돈 드렸잖아요.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용돈? 명절이랑 어버이날에만 주던 용돈 말하는 거냐? 물론 주는 것 자체가 고맙지만 내 생활에 큰 도움은 안 됐다. 그리고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건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야. 너희 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들이 독립적으로 크길 바랐다. 그래서 나에게 절대 재산을 공개하지 말라고 그랬어. 죽는 날까지도 그 말을 했다. 아버지가 그랬다고요? 참, 아버지도 너무하네. 자식들한테 이렇게 인색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언니? 야, 너 멍청이야? 그런 말을 이제 와서 하면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엄마, 얘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듣고 흘려요. 저희는, 적어도 나는 절대 엄마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유언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니까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한다, 기부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제 자식들은 거의 저를 협박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에게 아들 부부를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네? 저희를 고소해요? 그래, 너희들을 폭행죄와 감금죄로 고소할 거다.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폭행하고 감금했다고 그래요? 그런 증거가 어딨어요? 폭행이 무조건 때리고 맞아야만 폭행인 줄 아니?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한 것도 폭행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가둬야만 감금이냐? 너희들이 계획적으로 요양원에 넣은 것도 감금이지. 내가 다 물어봤다. 너희들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더라. 그리고 증거? 증거는 없어도 증인은 있고, 그리고 없다면 증거야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만들면 돼. 내가 그것도 못하겠니? 그러자 아들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애들한테 뭐가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애들 아빠 말대로 저희가 감옥 가면 애들 볼 면이 안 서요. 어머님도 엄마시니까 아시잖아요. 그래, 나도 엄마니까 안다. 얼마나 쪽팔리겠니? 아마 너희들 감옥 가면 애들 혼삿길도 막힐 거다. 그러니까요. 엄마가 애들 얼마나 아껴요. 그렇게 둘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그럴 순 없다. 나도 자식이고 부모기 때문에 도저히 너희들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어. 벌 받아야 한다. 벌 받아 마땅해. 그리고 저는 정말 아들 부부를 고소했어요. 재판을 했죠. 저의 요구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어요. 며느리에게 돈을 받은 간호사가 증인으로 신청되었고, 제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가 도움이 되었어요. 재판 내내 저는 배심원들에게 엄청난 동정심을 받았고, 아들 부부는 폭행죄와 감금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사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형을 선고받자 아들은 항소를 하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는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는 뭐가 억울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하더군요. 하지만 항소를 하고 난 뒤에도 판결은 동일했어요. 징역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부부를 감옥에 보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끌려가기 전에 손자가 제가 있는 앞에서 아들 부부에게 그러더군요.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저도 살아야죠. 결혼도 해야 하고요. 감옥살이한 부모를 두느니 차라리 구하라고 할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말고요. 아니, 어떻게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아버지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할머니를 강제로 요양원에 가둔 주제에 그런 말을. 그것도 할머니 앞에서 하면 안 되죠. 염치도 없네요. 부디 감옥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길 바라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앞으로 찾아뵐 일은 없겠지만 건강하세요. 손자가 자리를 떠나고 아들 부부는 허망한 표정을 한 채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재판을 마치고 큰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아들의 명의에서 제 명의로 옮긴 되찾은 저의 집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도 모두 저희 집으로 모였죠. 분위기는 조금 먹먹했어요. 다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막내딸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정말 오빠는 빨간 줄 그이는 거야? 너는 다 보고도 그런 걸 왜 물어? 당연히 그렇지. 뭐 잘못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하네. 아까 조카가 하는 말 들었지? 걔도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애가 냉정하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인데 감옥에 갔다고 버리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어차피 걔가 책임져야 했어. 그리고 조카의 결정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우리 재산 분할은 3분의 1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걔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내가 걔 충격받을까봐 그 말을 못했는데 내가 엄마였으면 호적에서 아예 파버렸을 거야. 쪽팔리게. 어떻게 그런 걸 자식으로도? 안 그래요,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너희들하고 상의할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재산 얘기했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거다. 그 생각은 변함없어. 엄마, 자꾸 그럴래요? 아깝게 그걸 왜 그런 데 써요? 내가 이제 더는 이렇게 지내지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하지 마. 무슨 수를 생각하지도 마라. 잔머리 굴려봤자 다 들려. 네 동생, 네 오빠를 보면 모르니? 너희들도 감옥 가고 싶으면 뭐든 해봐라. 엄마,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한테 인색해요? 동생이 잘못했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껏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있긴 하냐고요. 그래요. 엄마가 이제껏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재산도 안 준다고요? 기부를 해요? 미쳤어요? 더 말하기도 입 아프다. 나는 내 뜻을 전했으니 더 이야기 안 하마. 다만 덤비려거든 각오해라. 너희들이 무슨 수를 쓰면 나는 더한 수를 쓸 테니까. 엄마, 이런 식이면 저 이제 앞으로 여기 안 올 거예요? 엄마 쳐다도 안 볼 거라고요. 맞아요. 저 앞으로 이 집 방향으로 눕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나도 이런 자식들이면 다 필요 없다. 차라리 고독사를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내 마음이 편하겠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들은 모두 저희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죠. 저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걱정이 없었죠. 제가 뭐 가족이 아니면 입에 거미줄 치고 살까봐요. 저 지인이며 아직 살아있는 친구들 많아요. 저는 제게 남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산을 환원할 재단이나 단체를 선별 중입니다. 정말 좋은 곳에 귀하게 쓰이고 싶어서 심사숙고 중이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고작 34평 아파트 한 채로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자식들까지 그들의 집 면모를 확인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무리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남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구든 돈 앞에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풍요롭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2년간의 연애 후 결혼한 지 6년 차가 된 여자예요. 결혼과 동시에 많은 일이 있었고 사연을 쓰는 지금도 과거를 회상해보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결혼 말고도 그 즈음에는 저희 가족에게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바로 엄마가 오래 기다려온 자신만의 식당을 오픈하게 된 것이에요. 엄마의 식당은 저희 모녀가 오랫동안 바래왔던 희망이었다고 하면 맞을까요? 25년 전 엄마와 저는 남편이자 아빠인 우리 집의 소중한 한 사람을 잃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한순간에 무거워진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게 되셨었죠. 동네 시장에서 물건도 팔아보고 옷가게 점원일도 해보고 여기저기 다니며 방문 판매일까지 정말 저 하나만을 위해 열심히 사셨어요. 저 역시 그런 엄마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 일찍 철이 들어 제 할 일을 똑바로 하는 딸이 되어 있었죠. 엄마가 가장 오래 했던 일은 바로 식당 일이었어요. 다른 일도 힘들었겠지만 식당 일은 유독 힘들어 보였는데
엄마가 걱정됐던 저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냐고 종종 묻기도 했었죠. 엄마, 손이 하루하루 거칠어져 가는 게 눈에 띄게 보여. 식당 말고 차라리 전에 옷이랑 속옷 팔고 했던 곳 있잖아. 거기가 낫지 않을까? 지금 사장님이랑 엄마랑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좋아. 사장님 부부가 엄마한테 엄청 잘해주셔. 그리고 엄마는 이상하게 옷보다 음식 만들 때가 훨씬 재밌더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면 그게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아니? 그냥 그날의 피로가 다 가시는 느낌이라니까?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 아니야, 우리 윤조가 있는데 엄마가 뭐가 힘들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윤조는 윤조 할 일만 잘하면 돼.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봐 제 앞에서 힘든 내색도 보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한 채 세상을 버텨왔죠. 어려운 시간을 다 헤치고 지나와 정말 엄마만의 가게를 열기로 결정한 날, 저희는 둘 다 부둥켜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더 꾹 참고 살아온 거 내가 다 알아. 너무 고맙고 미안해, 엄마. 우리 윤조 덕분에 엄마가 여기까지 온 거야. 아빠 없이 너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 속 한 번 안 썩이고 잘 커져서 고마워. 엄마의 식당은 엄마의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나서 그런지 첫 개 엎치고 손님이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지만 남편은 본인의 일도 바쁠 텐데 주말에도 엄마 가게에 와서 일손을 보태주었어요. 그런 배려심 있는 모습에 그와의 결혼을 더 결심한 것도 있긴 했지만요. 남편 역시 아빠 없이 잘 자랐지만 크게 모나지 않고 할 일 알아서 해가며 큰 것 같더군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를 소개했을 때 엄마도 마음에 들어했어요. 지금의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를 갔을 때 저 역시 환영을 받았었죠. 우리 치원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말로만 듣던 것보다 더 예쁘고 인상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역시 너무 좋으세요.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에서 당장 혼수 얘기가 나올 만큼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저 둘이 잘 살면 됐지? 나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말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고마워요. 참, 아빠가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알다시피 나도 남편이 없어요. 치원이랑 치수다. 나 혼자 키웠어요. 네, 들었습니다.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뭐. 워낙 가정에 소홀했던 사람이라 일찍 이혼하긴 했는데 그게 아이들을 위해 맞는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가끔 생각하기는 해요. 엄마, 난 괜찮아요. 잘 커져서 나야 고맙지. 저희 엄마가 작년에 식당을 오픈하셨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식사하러 오세요. 엄마가 푸짐하게 대접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을만이라도 감사해라. 식당 일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전에 더 힘든 일을 많이 하셔서 오히려 지금은 하나도 안 힘드시대요. 다만 조금 더 멋진 일을 해야 제가 시집갈 때 안 창피할 텐데 식당집 딸로 키워보내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자꾸 그러세요. 무슨 말씀을. 요즘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 식당 일이고 청소 일이고 다 맡은 바 열심히만 하면 최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두 번째 엄마라고 할 정도로 제 입장에서 많이 배려하고 신경을 써주시는 분이었어요. 엄마도 마음 놓고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보다 사랑하는 남편과 자상한 두 어머니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해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식당 일을 전적으로 도와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설아, 너까지 일 시키고 싶지 않아. 가끔 엄마 도와주는 것이면 몰라도 네가 이 식당에 완전히 몸담는 건 엄마가 싫어. 엄마가 원치 않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엄마가 혼자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계속해. 결국 저는 제 일을 계속하면서 너무 바쁠 때 가게에 가서 손을 보태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했고 주변에 축하가 이어졌어요. 자기야,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어보자. 우리 딸이 아기를 갖다니 엄마가 다 눈물이 난다. 세상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새아기가 복도 많지. 이렇게 큰 선물을 주다니 너는 앞으로 아무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거라. 이듬해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고 건강하고 예쁘게 쑥쑥 커주었어요. 육아는 힘들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더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야, 치수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온다네? 서방님이? 드디어 결혼하시는 거야? 너무 잘 됐다. 다다음 주에 집에 인사 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서 식사하자. 좋아. 서방님의 결혼 소식에 저를 포함한 모두가 들떠 있었고 미래의 동서를 처음 보는 날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치원시 안사람 되는 하윤조라고 해요. 환영해요. 차분한 목소리에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서방님의 여자친구는 굉장한 호감형이었어요. 세상에, 치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너무 반가워요. 시어머니는 제가 첫인사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같이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대화가 끝날 즈음에 왜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더 기분이 좋아 보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하면 집은 아무래도 경진시 병원에서 가까운 곳이 낫겠지? 치수가 출퇴근 좀 불편해도 배려해 주렴. 네, 그럴 생각이에요. 경진이가 이미 병원에 자리 잡은 것도 그렇고 소문도 잘 나서 제 욕심만으로 병원을 옮기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경진이를 따라가는 게 맞죠 뭐. 머쓱하게 웃는 서방님을 보고 그제야 여자친구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와, 대단하다. 의사라니 너무 멋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뭐 특별할 것 없어요. 여기 경진 씨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사돈될 분도 의사시래. 경진 씨는 치과 쪽이고. 와, 그 말로만 듣던 의사 집안 살면서 처음 봤어요. 동서의 아빠 역시 안과 쪽에서 유명한 의사였고 그 뒤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동서는 치과 의사였어요. 입이 딱 벌어지는 스펙이었죠. 시어머니는 입에서는 연신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와, 진짜 대단한 집안이다. 아빠가 의사인데 그 딸도 의사라니. 그러게, 역시 부모의 교육이 중요한 건가 봐. 우리 성우는 아빠가 뭘 시켜줘야 할까나? 당신 애가 좋아하는 거 해주는 건 좋은데 뭐 공부하라고 윽박지르거나 강압적으로 뭐 시키려고 절대 하지 마. 난 상우가 뭘 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즐겁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의사면 자기도 좋아할 거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그날의 유쾌했던 의사 동서와의 만남 뒤로 제 앞에는 뜻밖의 가시밭길이 놓여 있었어요. 얘 윤조야, 이번 주말에 나랑 백화점 좀 가자. 이번 주말에요? 저 친구 결혼식 있어서 가야 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친구 결혼식이고 뭐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치수 결혼하는데 혼수 좀 보러 같이 가. 나 혼자 힘들어서 못 가. 서방님 결혼 혼수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해야지 왜 어머니가 보세요. 둘이 좋은 걸로 사야죠. 거기가 의사 집안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뭐가 좋은 브랜드고 명품이고 한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거기가 보통 집안이니? 다 최고급으로 할 텐데 나도 구색 좀 맞춰야지. 아무튼 토요일에 우선 여기로 와서 같이 출발하자.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에게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한 번도 제게 그렇게 무례하게 전화한 적도 없었고
툭툭 내뱉는 말투도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치수 쳐댈 사람이 꼬막을 좋아한다더라. 이번 주에 우리 집 오면 꼬막을 좀 해줄까 하는데 와서 박박 깨끗하게 씻고 손질 좀 해놔라. 조개에서 이물질 씹히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으니까 잘 봐가면서 몇 번이고 씻어야 돼. 내가 치과에 커피랑 디저트를 좀 보낼까 하는데 네가 좀 직접 가져다주고 오렴. 그 배달 라이더들 하도 거칠게 다뤄서 커피 다 흘리고 그러면 어떡하니? 치과에 직원들 다 같이 먹으라고 내가 커피랑 디저트 넉넉히 20개 정도 주문해 놨으니 그거 갖다 줘. 하루 종일 남의 입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달달한 거라도 먹으면서 당 보충해야지. 커피 식기 전에 조심히 잘 들고 가야 돼.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윤주야, 치수 신혼집 청소 좀 같이 가자. 네? 저랑 어머님이요? 거기 입주 청소했다고 들었는데요. 알아. 그런데 남이 해주는 게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해줬겠어. 너랑 나랑 가서 구석구석 손 안 닿은데 청소 좀 더 하자는 거지. 항상 위생이 중요한 직업인데 집부터 깨끗해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저도 슬슬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결혼식 전에는 저와 아들 상우가 그날일을 옷까지 단속하시더군요. 너 그 분홍색 원피스 입지 마라. 그거 아주 싼 티나. 네? 그거 전에 어머니가 예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누구 결혼식이니? 의사 집안이랑 사돈 맺는 자리에 그 원피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넌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옷 하나 없니? 그 옷 단정하고 튀지 않아서 결혼식에 입어도 괜찮다니까요.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치수 결혼식에 오지 마. 네?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잖아. 이게 보통 결혼식이 아니라고. 네가 치수 형수 되는 사람인데 꼬라지가 이래서 어디 사람들 앞에 서겠냐고. 너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까지 먹칠하는 거야. 어머님,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연신 옷장을 뒤적였어요. 상우 쟤는 뭐 입힐 거야? 제 옷도 뭐가 이렇게 없니? 어린애가 편하게 입고 노는 옷이 많지 뭐 정식적인 옷이 있겠어요. 그렇잖아도 오늘 내일 인터넷으로 주문할 생각이었어요. 인터넷? 또 싸구려 사려고? 인터넷에도 좋은 거 많이 팔아요. 얘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 내가 여기 30만 원 놓고 갈 테니까 너랑 상우 백화점 가서 좋은 걸로 옷 골라놔. 사진 꼭 찍어서 보내고 내가 오케이 하면 그때 사. 탁자에 돈 뭉치를 던지듯 놓고 간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화려한 거칠 하나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맞나 싶었죠. 동서네가 의사 집안이라고 너무 과하게 난리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완전히 저의 속을 뒤집은 사건이 있었어요. 윤조야, 네 서방님 결혼식에 엄마도 가서 축하해줄까 하는데 겸사겸사 사돈도 뵙고. 진짜? 결혼식에 오게? 그래, 와서 같이 식사하고 좋지 뭐. 내가 어머님한테 말할게. 저희 엄마는 일부러 장사할 시간까지 빼가면서 서방님의 결혼식에 오겠다고 하셨어요. 남편 역시 좋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 이 말을 전하자 갑자기 반색을 하더군요. 뭐? 사돈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치수 결혼식까지 오신다고. 괜찮다고 전해드려. 식장이 어차피 엄마 집 근처이기도 하고 서방님 결혼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와서 어머니랑 상우도 다 같이 보고 좋잖아요. 좋은 날인데. 아, 굳이 뭐 좋은 날 무슨 흥을 깨시려고 그러시나. 네? 흥을 깨요? 저희 엄마가요? 아니, 오신다고 쳐봐라. 그럼 저쪽 경진이네 사돈한테는 뭐라고 소개할 건데? 거기는 다 의사동문 유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들이 하객으로 올 텐데 식당 일하는 사돈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냔 말이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셔서 결혼식에 오라고 하기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기보다는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오시나 하는 거지.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어요. 의사집안 결혼식에는 다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만 하객으로 오라는 법 있어요? 저희 엄마를 도대체 얼마나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무시했다고 그러냐?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지. 저는 그 길로 시댁에서 뛰쳐나왔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엄마한테 미안하고 말 못할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그 후 남편의 중재로 시어머니는 마지못한 사과를 했고 그 일은 유야무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결혼식에 오지 마시라 했고 까맣게 탄 제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하객맞이에 분주하더군요. 의사 며느리를 맡게 된 것을 축하해주는 지인들도 그걸 의기양양하게 받아들이는 시어머니도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서방님과 동서에게는 딱히 악감정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괜히 가깝게 지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특별히 명절이 아니고는 동서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동서가 결혼하고 첫 명절 때가 돌아왔고 저는 전처럼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고기 상자를 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외출 중인 사이에 저는 혼자서 고기를 손질하고 요리도 해놓고 있었어요. 갈비도 하고 육전도 하고 찌개까지 해놓고 남은 건 소분해서 넣어놓았죠. 얼마 후 시어머니가 동서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동서도 같이 왔네? 네, 잘 지내셨어요, 형님? 그럭저럭. 어떻게 같이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턱을 잡고 있었고 동서가 부축을 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지금 마취가 풀리고 있어서 통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마취? 시어머니가 그때 아픈 입으로 오물조물 말하더군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나 임플란트 해줬다. 임플란트요? 동서가 어머님 해드린 거야? 네, 이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셔서요. 아프면서도 뭐가 기분이 좋은지 시어머니는 희죽희죽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 아프면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병원이라도 모시고 갔을 텐데. 뭐하러 그러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유명한 치과의사인데.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래. 난 괜찮아. 저는 괜히 입을 삐죽거리긴 했지만 솔직히 동서에게 고맙더군요. 형님도 혹시 이 아프시면 지체 말고 바로 저희 병원에 오세요. 고마워.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다 네가 해놓은 거니? 네, 엄마가 또 고기 보내주셔서 가져와서 요리했어요. 지금 나 좀 봐라. 내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갈비를 뜯게 생겼니? 질긴 육전을 먹겠니? 찌개도 시뻘겋게 끓여놨네. 아,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내가 먹지도 못하는 것만 해놨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평소에도 명절을 앞두고 제가 미리 가서 이것저것 요리를 좀 해두고는 했는데 오늘은 임플란트를 했다며 고기 요리를 해놓은 저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어머님이 임플란트 하신 줄 몰랐죠. 그럼 진작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럼 다 부드럽고 순한 음식들로 준비해놨을 텐데. 넌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냐. 도무지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가 없어요. 휑 하고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고 저와 동서는 굳은 듯이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맛있다, 고맙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한 태도로 제게 무안을 주었고 그게 동서 앞이라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나름 한다고 한 일이 욕을 먹을 일인지 분하기도 했고요. 제 마음을 알았는지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 이가 아파서 좀 예민하신 걸 거예요. 마음 쓰지 마세요, 형님. 어? 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는 동서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이 사건을 알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화를 내었고 시어머니는 또 마지못한 목소리로 사과 전화를 했더군요. 윤조니? 내가 그날은 아파서 좀 신경질적이었던 것 같구나. 그렇다고 너는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횡 가버리니? 그건 저도 죄송해요. 하지만 몇 년 동안 명절 전에 항상 제가 고기 들고 가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임플란트에서 아프니 올해는 질긴 고기 요리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만 해주셨어도 좋았잖아요. 저는 나름 맛있게 해드린다고 가서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다고. 미안하다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아니었고 억지로 전화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엄마이기도 하고 우리 아들의 할머니인데 또 미워해봤자 뭐하나 싶어 저도 마음을 풀기로 했죠. 그렇게 그의 명절은 서운한 마음 반, 어수선한 마음 반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죠. 어느 주말 저녁 친정 엄마가 다급히 제게 SOS를 쳐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윤조야, 지금 시간 괜찮니? 응, 상우도 애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나 혼자 있어. 왜? 그럼 여기 가게에 좀 빨리 와줄 수 있어? 주방 이모 한 명이 오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는데 오늘 단체 예약이 엄청 많아. 와서 잠깐 일순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나 옷 챙겨 입고 바로 나갈게. 엄마의 부탁에 저는 바로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날 식당은 정말 많이 바빴어요. 엄마는 주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했고 저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홀서빙을 했죠. 드디어 끝났다. 오늘 진짜 역대급으로 바빴네. 그치 엄마? 오늘따라 어쩜 이렇게 사람이 많니? 우리 딸 고생했네. 윤주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고마워. 뭐 이런 걸로 고맙대. 당연한 걸. 앞으로도 예약 너무 많거나 힘든 날 무조건 나한테 먼저 전화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바로 뛰어올게. 자, 이거 가져가. 또 반찬 해줬어? 엄마도 힘든데 뭐 반찬까지 만들어줘. 너희 시어머니도 가져다 드리라고 2통씩 넉넉히 했어. 가는 길에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가. 시어머니는 나물 좋아하시잖아. 이번엔 5가지나 무쳐봤어. 맛있어 할지 모르겠다. 엄마도 참. 알았어. 가는 길에 들러서 드리고 갈게. 저는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동서와 저를 저울질하며 못되게 군 일들에 대해 일절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툭 하면 시어머니가 드실 반찬까지 만들어 제 편에 보내고는 했었죠. 전에는 엄마가 만드신 반찬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했던 시어머니였는데 동서가 들어온 후로는 집밥도 질리고 무조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게 제일이라며 외식만 고집하곤 했어요. 동서네와 사돈을 맺고 난 뒤로는 무슨 집착인지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밝히시더군요. 어차피 이 반찬 다 가져가 봐야 시어머니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을 텐데 그냥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까? 저는 엄마가 싸준 반찬통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곧 엄마 성의를 생각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리기로 결심했죠.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반찬통을 냉장고에 정리해 넣어놓고 메모를 쓰고 나가려던 찰나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경진이랑 경진이 사돈댁이랑 저녁 식사하고 온다. 너는 여기 왜 왔니? 오늘 엄마 가게 갔다가 반찬 좀 싸주셔서 갖다 드리려고 왔는데 안 계셔서 제가 냉장고에 잘 정리해 놨어요. 반찬? 그런 거 이제 안 주셔도 된다니까. 그럼 너 오늘 사돈 식당 가서 일하고 온 거니? 네, 오늘 특히 예약이 많았는데 주방 이모까지 오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와드리고 왔어요. 저 반찬 그냥 도로 가져가거라. 어차피 도도 안 먹어서 버릴 텐데 가져가서 너나 먹어. 많지 않아요.
어머님 혼자 며칠 내로 다 드실 만큼이에요. 아니 글쎄 안 먹는데도. 시어머니는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먹는데도 기어이 넣어놓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만드는데 성질이 안 나겠니? 나 요즘 집밥 안 먹어. 그리고 너, 네 엄마 식당에 가서 일하는 건 좋은데 제발 씻고 오든지 아니면 식당 간 날에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얼마나 역한 냄새 나는 줄 아니? 네? 역한 냄새라뇨? 네가 식당에만 갔다 오면 그놈의 밥이랑 반찬 냄새가 진동을 해서 머리가 딱 아파. 알아? 아주 고약하다고. 어머님,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마른 것 마냥 멍했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해다 준 집밥 반찬 덕분에 잘 먹고 산다며 했던 말들은 다 뭐였을까 싶었죠. 왜 시어머니는 이렇게 180도 변하게 된 것일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왜 저렇게까지 나에게 못되게 말을 하는 걸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휴, 내가 또 뭐 좀 이야기하면 눈이 아주 파르르해서 떨긴 하고 며느리 무서워서 어디 시어머니가 말이나 하겠니? 지 남편도 저렇게 잡는 거 아닌가 몰라. 치원이만 불쌍하지. 말끝을 흐리는 시어머니를 두고 저는 그냥 밖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남편이 어떤 중재를 한다 해도 시어머니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만 거죠. 저는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고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남편이 시어머니 편에 선다면 이혼까지 할 마음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혼자 소가리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상처를 받아 계속 눈물만 나더군요. 남편도 이상한 제 모습에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본인도 단념했는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갑자기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예요. 동서, 어쩐 일이야? 다른 게 아니라 형님 어머님께서 식당을 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모님이랑 그 동네 볼 일 있어서 왔다가 가서 식사 좀 할까 하고 전화했어요. 식당 상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엄마 식당에? 막 그렇게 고급진 식당이 아니라 그냥 좋은 데 가서 먹어. 에이, 형님이 어머님 요리 솜씨 좋다고 자랑 많이 하셨었잖아요. 저도 집밥 먹고 싶어요. 간 김에 강씨 집안 둘째 며느리라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요. 얼른 알려주세요. 동서는 저희 엄마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다며 그날따라 유독 저를 보채더군요. 저는 상호와 위치를 알려주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동서가 부모님들 모시고 엄마 가게 가서 밥을 먹는다고 전화가 왔네. 가게 오시면 신경 좀 써줘. 그래, 알았어. 저는 그냥 알아서 식사를 하고 갔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이튿날 동서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어제 잘 먹고 갔어?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다 났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다행이네, 맛있었다니까. 앞으로 종종 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주라고 할게. 형님, 지금 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동서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는 것 같았죠. 저는 너무 놀라서 동서가 있다는 작은 술집으로 갔어요. 동서, 무슨 일이야? 왜 우는 소리를 해? 도착해보니 동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토끼처럼 빨개져 있었어요. 형님, 아니 윤조 언니? 언니? 동서, 왜 그래? 윤조 언니, 나야 주선이. 기억 안 나? 동서는 갑자기 자기 이름을 이주선이라고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이주선? 경세동에서 우리 어릴 때 맨날 같이 놀았었잖아, 윤주 언니. 주선이? 동서가 주선이라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갑자기 주선이라니. 언니, 나 주선이 맞아. 그런데 김경진으로 개명한 거야. 저는 기억 속 오랫동안 잊고 지낸 한 아이를 불러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둘이 살 때 저희 옆방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여자애가 살았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 여자애의 엄마는 보이지 않고 아빠만 거의 취한 모습으로 집만 들락날락했어요.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옆방의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될 정도였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의 아빠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를 않고 그 방에서도 기척이 나지 않더군요. 엄마, 옆방의 아저씨랑 여자애 이사 갔나 봐.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래? 이사 간다는 소리 없었는데. 그런데 신발이랑 물건은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래? 엄마가 가봐야겠다. 그날따라 엄마는 유독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늦게 돌아온 날이었어요. 쉬고 싶으셨을 텐데 저의 걱정을 아셨는지 옆방의 인기척을 보러 가셨죠. 어머 윤조야, 세상에나 얼른 이리 와봐. 얘가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다급한 엄마의 목소리에 고개를 빼고 보니 옆방 여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얼른 구급차를 불러 아이를 싣고 함께 갔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보호자는 아니고 옆방에 사는 사람인데요. 인기척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애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애는 괜찮은 건가요? 심한 영양결핍입니다. 오랫동안 못 먹은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아이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집에 데려가 밥을 먹였어요.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사례가 들려가면서도 우걱우걱 소화시키지도 못하는 밥을 넣고 있었죠. 아가 천천히 먹어. 먹고 더 줄게. 그렇게 주선이와 저희 모녀는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 집을 비우면 저와 주선이는 하루 종일 같이 놀았죠. 엄마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잤어요. 주선이는 거의 엄마의 둘째 딸이자 제 여동생 같았어요. 주선이의 아빠는 그 후 간혹 집에 오기는 했지만 주선이가 우리 집에서 잘 지낸다는 것을 알고는 더 오는 횟수가 줄더군요. 주선이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주선아, 너희 엄마는 어딨어? 나도 몰라. 엄마가 어느 날 없어졌어. 그럼 아빠는 왜 이렇게 집에 잘 안 와? 몰라. 아빠는 내가 귀찮대. 어린 제 눈에도 주선이는 너무 가엾고 딱해 보였어요. 비록 아빠는 안 계시지만 저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엄마가 계셨는데 주선이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엄마와 저는 주선이를 가족처럼 대했어요. 주선이가 저와 붙어 지낸 이후로 엄마는 일을 가시기 전에 먹을 것을 더 많이 해놓고 나가셨어요. 주선아, 윤저 언니랑 오늘도 밥 잘 먹고 놀고 있어. 아줌마가 이따 오는 길에 통닭 사올게. 와, 고맙습니다. 주선이와 저희 모녀는 서로 위하고 감싸주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선이 아빠가 집에 와서는 거칠게 주선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엄마가 일을 하느라 집에 없어 저와 주선이만 있었는데 아저씨는 간단한 짐과 함께 주선이 손을 억지로 끌고 갔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주선이 놔주세요. 내 딸 내가 데려간다는데 얘가 왜 이래? 나와. 주선이도 가기 싫다고 울잖아요. 어디로 데려가려는 건데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썩 나오라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 힘으로 아저씨를 맡기에는 택도 없었죠. 결국 주선이는 울면서 아저씨와 함께 갔고 그 뒤로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엄마는 한참 주선이를 찾아다녔지만 동네에서 아저씨와 아이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서 생이별을 했던 주선이가 지금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제 동서로 말이에요. 아빠는 그때 날 보육원에 버리고 사라졌어.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언니랑 아줌마가 사는 동네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차를 타고 너무 멀리 와버려서 찾아갈 수 없었어. 아빠도 사라지고 나는 보육원에서 혼자 컸어. 그러다 나를 입양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났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이야. 의사 아버지라고 했던 그분이 양아버지라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니까. 나는 이름도 바꾸고 양부모님처럼 의사가 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너무 고마운 분들이구나. 네가 보육원에 버려지고 또 입양 간 줄도 모르고 엄마랑 나는 한참이나 너를 그리워했었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줘서 고마워, 주선아. 나도 고마워. 이렇게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꿈 같아. 기다려봐,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너 다시 만난 거 아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야. 아줌마는 다 아셔. 어제 만났거든. 우리 엄마는 네가 내 동서 김경진인 줄 알지. 예전에 주선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줌마가 날 알아보셨어. 어제 식당에서. 뭐? 우리 엄마가 널 알아봤어? 알아보시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 주선이에게는 오른쪽 복숭아뼈 근처에 V자 모양의 상처가 크게 있었어요. 저랑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뾰족한 나뭇가지에 잘못해 찔렸었거든요. 그때 주선이 다리에서 피가 엄청 많이 났었는데 엄마랑 저는 지혈을 하면서도 계속 울었던 게 생각나요. 아, 주선아, 많이 아프지? 얘를 어쩜 좋니? 주선아, 언니가 미안해. 괜히 미끄럼틀 타자고 그래서. 나중에 주선이 아빠가 잠깐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주선이가 다리를 다친 이야기를 했었죠. 아저씨는 밑도 끝도 없이 합의금을 달라고 했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줬었다고 나중에 이야기해줬어요. 저랑 놀다 다쳤는데도 주선이는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주선이에게 잘해주려 했었고요. 내가 어제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갔었거든. 그런데 아줌마가 반찬 더 가져다 주시다가 내 복숭아뼈 상처를 보신 거야. 예전에 당신이 알던 어린 여자애와 상처가 완전히 똑같다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선이가 나고 양부모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야. 그랬구나. 엄마 엄청 많이 울었겠다. 아줌마랑 나랑 얼싸안고 울고 옆에서 우리 양부모님도 울고 가게에 다른 손님들도 울고 식당이 울음바다였어. 그런데 어제 엄마는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지? 널 다시 찾았다고 신나서 얘기했을 텐데. 내가 언니 놀래켜주려고 아줌마한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했어. 놀래켜주는 건 정말 성공했네. 놀라다 못해 기절할 뻔했으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만나니? 그러니까 그냥 스치는 인연도 아니고 강씨 집안의 같은 며느리로 만나다니 난 지금도 안 믿겨져. 주선이와 저는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하고 울고 웃으며 긴 시간을 대화했어요. 저는 주선이에게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사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원래 그런 분 아니었는데 네가 정확히는 의사 집안이 너와 사돈이 되더니 완전 딴 사람이 돼버린 거야. 본인이 의사가 된 것 마냥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사야 저희 집이랑 수준이 맞는다면서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어. 거기까지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나랑 우리 엄마를 너희와 비교하면서 한없이 깎아내리더라고. 최근에는 엄마 식당에서 일 도와주고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식당 냄새 난다고 무안을 주시잖니. 그 이후로 나도 어머님도 서로 연락 안 하고 있어. 이거 괜히 내가 미안하네. 내가 들어오고 나서 그랬다면. 넌 잘못한 거 없지. 어머니가 괜히 본인 레벨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변한 것 뿐이니까. 내가 가서 다 설명드릴게. 그러면 어머님도 더 이상 언니랑 아줌마한테 함부로 못 하실 거야. 주선이, 아니 동서는 그 길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다 들은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며 집 앞까지 와서 사과를 하시더군요. 내가 뭐에 씌었었나 보다. 우리 윤조가 얼마나 소중한 내 며느리인데. 내가 미쳤지. 이런 예쁜 윤조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어. 내가 미안해. 사돈어른한테도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사니? 시어머니는 전과 다르게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풀어져
시어머니와 다시 왕래를 하게 되었고요. 동서가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죠. 요즘은 저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시죠? 단언컨대 지구상에서 저희만큼 사이 좋은 형님과 동서지간이 없을걸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 시어머니, 그리고 동서의 부모님들까지도요. 이제야 정말 한 가족이 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 주선이, 아니 동서와 죽을 때까지 이 인연 잘 이어갈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